자, 이제 15개 소단원 중에서 10번째인데요. 코펜하겐의 불확정성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안개상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보호의 상보성 원리,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이 단원을 끝으로 이제 그 로마자 3단원, 로마자 2단원이 되겠네요. 네, 그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까지 얘기고, 이게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확정성 원리가 그 양자역학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고, 이것으로부터 양자화라든지 뭐 측정에 대한 실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선 그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의 대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흥미로운 대화인데, 한번 보면 하이젠베르크가 우리는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 궤도를 관찰할 수는 없지만 방전 과정에서 원자가 방출하는 복사를 통해서 전자의 진동수와 그에 대응하는 진폭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그러나 당신은 물리적 이론에는 관찰 가능한 양 이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되면 절대 안 된다고 심각하게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이젠베르크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상대성 이론에서 한 일이 아니었던가요? 하니 아인슈타인이 좋은 묘책을 2번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그렇게 하니까 약간 이상한 말로 마무리를 하죠. 아인슈타인은 그 과학의 목표가 실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결과, 즉 사실을 가장 경제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스트 마흐의 주장을 공부한 적이 있고, 아인슈타인 자신도 마흐의 철학을 잘 구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기존에 정립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개념에 반발했던 것도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중에는 이제 요 마흐의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감각적 인식이 객관적인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마흐의 접근 방법을 오래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이제 마흐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아인슈타인을 처음 만나러 갈 때 되게 설레하면서 갑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자체가 어쩌면 마흐의 철학을 따른 것이고, 자신과 뭔가 공감대가 있고 자신의 이론을 믿어주고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의외로 이제 어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좀 굉장히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을 많이 했다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책도 다음에 기회 되면 읽어보면 되게 좋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직접 쓴 책이거든요. 부분과 전체라고.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리고 하이젠베르크의 윌슨의 안개상자 실험 결과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1911년 윌슨이 안개상자를 만들어서 그 하전된 입자, 그러니까 이제 전하를 띤 입자의 이제 궤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실험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타선의 흔적이 보이는 사진인데요. 잘 보이나? 여기 보면 막 이런 선들이 있죠. 여기 이제 베타선인데, 베타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정체를 몰라서 베타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지금은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자입니다, 전자. 원자핵의 변환 과정에서 생성되어서 나오는 속력이 빠른 전자거든요. 근데 이 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안개상자를 보면요, 입자는 분명한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파동은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양자역학은 누구나 안개상자를 통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가시적인 입자 궤적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개상자에서는 이제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런 경로가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안개 상자에 남겨진 전자 궤적의 정확한 본질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 사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바로 해결된 해석을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하이젠베르크도 당황해요. 이게 왜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지? 이게 당황하는데 요 전자 궤적의 정확한 본질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구름 상자라고 할 때도 있고 안개 상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 책은 주로 구름 상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은 안개 상자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구름 상자에서 전자의 경로를 볼 수 있다고 가볍게 말해왔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정말 관찰한 것은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가 본 것은 단순히 전자가 통과한 후에 남아있는 불분명하고 불연속적인 점들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주어진 순간에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이젠베르크는 발견했는데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씩은 측정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수록 나머지 하나는 정확하지 않게 측정되거나 예측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1927년에 발표를 합니다. 1925년에 발표했던 논문은 불확정성 원리는 아니었고요. 이제 그 기반이 되는 이론이었고,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론은 2년 뒤 1927년에 발표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근데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표현 방법이고요. 이때 P는 운동량을 측정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Q는 위치를 측정한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PQ하고 QP가 같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른쪽 항은 여러분이 크게 일단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가 같지 않다,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찾는 게.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실험에 이어서 전자의 속도를 측정한다는 결국에 운동량을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면 두 개의 정밀한 값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 측정하는 거니까 각각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값을 곱하면 A가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QP가 이 값에 A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측정하고 운동량을 측정하는 값. 전자의 속도를 먼저 측정한 후에 이어서 위치를 측정하면 전혀 다른 결과 B가 됩니다. 이때 B라는 거는 이제 PQ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첫 번째 측정이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교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순서를 달리했을 때 이제 다른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교란이 없었다면, 즉 PQ나 QP나 같다면 불확정성도 없고 양자화도 없고 양자 세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양자역학에 보면은. 요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과정에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확정성 원리는 제가 조금 공을 들여서 각각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예를 드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하이젠베르크의 양자현미경이라고 제목이 주어져 있는데, 그 위치와 운동량에 대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누구의 위치와 운동량이냐?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광자로 측정을 합니다. 빛을 쬐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측정을 본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빛이 그 물체에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 물체를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자를 본다라는 것도 결국에 빛을 쏘아서 그 빛과 상호작용한 그 결과를 보는 것이 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자를 측정하려면, 광자의 위치와 속도 같은 것을 측정을 하려면 광자의 파장을 굉장히 짧은 걸 써야 돼요. 왜냐면 파장이 너무 길면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학현미경의 한계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쓰는데 가시광선의 파장이 한 500나노미터 전후가 되거든요. 근데 그 파장 정도까지 되는 물체는 어떻게 볼 수 있는데 그 파장보다 작은 녀석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를 보려면 굉장히 짧은 파장의 빛을 쏴야 되고 감마선 영역을 쏴야 됩니다. 파장이 가장 짧고 진동사가 가장 큰 영역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광자의 파장을 짧게 해가지고 광자를 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고시적인 물체는 이 광자랑 부딪힌다고 해서 크게 위치나 운동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다르죠. 전자는 워낙 작기 때문에 광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장이 짧은 광자를 쏘게 되면요, 파장이 짧으면 운동량이 크죠. 광자의 운동량이 이렇게 되죠. 혹시 까먹었을까봐 잠깐 유도를 해주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광자의 운동량이 이거였죠. 에너지를 광속으로 나눈 거였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니까 이렇게 되고요. C는 람다 F니까 이게 결국에 최종적으로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광자 한 개의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량을 가진 광자를 전자에 쏘게 되면 파장이 짧은 운동량이 크죠. 그러면 전자의 운동량의 변화가 크고 대신에 짧은 파장을 썼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는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긴 파장의 광자를 쏘게 되면 운동량은 작겠죠. 운동량이 작아서 전자의 운동량의 변화는 작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그 파장이 기니까 분해능이 떨어져서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불확정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파장이 길면 분해능이 안 좋아요. 회절이 잘 되는 것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파장이 길면 분해능이 안 좋아서 전자의 위치를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이 큰 거죠. 뭐 어떤 식으로 비교하면 파도로 모래알을 측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파도의 파장은 굉장히 긴데 모래알은 굉장히 크게 작잖아. 그걸로는 이제 전자의 위치를 알기가 힘든 거죠. 대신에 이제 광자의 파장이 길면 식을 여기다 적어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파장이 길면 운동량이 작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량의 교란이 작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은 불확정성이 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파장이 짧은 광자를 쏘게 되면 분해능은 좋아요. 그래서 위치의 불확정성은 줄어드는데 광자의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전자도 운동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측정 이후에 운동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혹은 불확정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용어를 불확정성했다가 불확실성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독일어를 번역하면 불확정성이 되고 영어를 번역하면 불확실성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뭐 약간 불확정성의 의미도 맞고 뭐 불확실성의 의미도 맞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식으로 보면은 그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0이 아니고요. 만약에 0이면은 불확정성이 둘 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값 이상의 이제 불확정성이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 값이 매우 작습니다. 플랑크 상수거든요. 플랑크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거 뭐 10이라고 쳐줘도 10의 마이너스 3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잘 안 일어나고요. 아주 전자와 같이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정식적인 유도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정량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는 건데 빛의 파장보다 정확히 빛의 파장보다 더 정확히 전자의 위치를 알아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이 델타 X라고 하면요. 델타 X는 대략 광자의 파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자의 파장보다는 더 정확하게 전자의 위치를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자는 자신의 운동량 중에 일부를 전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 자신의 운동량 전체를 전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광자의 운동량 범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럼 광자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 양변에 있는 좌변과 우변 길이를 이제 이렇게 곱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 보면 이제 이런 관계가 되죠. 델타 x, 델타 p는 대략 플랑크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 불확정성 원리를 유도할 때는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확정성 원리 자체가 사실 그 양자역학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이 되는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에도 기본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잖아.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하다. 모든 관성행계에서는 물리 법칙이 동등하게 성립한다. 이런 기본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 가정에 해당하는 게 불확정성 원리인데, 근데 이 불확정성 원리 자체로 설명되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이 배운 회절인데요. 회절을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동이 이제 틈새를 지나서 이렇게 애돌아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애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틈이 크면요, 파동이 여기로 지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로 지나갔다고 볼 수도 있고, 여기로 지나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위치의 불확정성이 큰 셈이 됩니다. 틈이 크면. 그러니까 위치의 불확정성이 크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작겠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좀 더 틈이 좁을 때보다는 다양하지 못한 방향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틈이 좁게 되면은 위치는 불확정성이 줄어들죠. 아까보다는 어디를 통과했느냐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의 방향의 불확정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때 방향은 더 넓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절 현상도 이게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그 베타 붕괴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베타 붕괴가 뭐냐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나와요. 물론 이제 전자 중성미자도 나오는데요. 이때 요 전자가 그 핵 안에 있었는지 원래 있었던 전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요 중성자 안에 요 세 개의 입자가 있었는데 얘가 분화돼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핵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원래 없었던 전자가 새로 생겨났는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생겨난 거예요. 이 전자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중성자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원자핵 안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핵 붕괴 시에 나오는 전자가 이게 베타 붕괴라고 하거든요. 이때 나오는 전자를 베타선이라고 그러고요. 이 전자가 핵 안에 있었다라고 가정하면요, 이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은 핵의 지름 정도가 됩니다. 핵의 지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치의 불확정성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핵의 지름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측된 전자의 운동량보다 훨씬 크다라는 그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 전자는 핵 안에 있었던 전자가 아니라 핵이 이제 변환되면서 새롭게 생긴 전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불확정성 원리 자체가 이런 현상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위치 운동량 사이에만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에너지와 시간의 측정에 대해서도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보통 예를 드는 게 광자예요. 광자의 에너지와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때 에너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라고 보면 되니까 플랑크 함수 곱하기 진동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둘 사이에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지 정성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를 측정한다는 것은 플랑크 상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니까 진동수를 측정하면 돼요. 그럼 진동수를 측정하려면 특정 시간 동안 요 빛이 몇 번 진동하는지를 측정하면 됩니다.
특정 시간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는지 측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긴 경우 한 10초 동안 측정을 해요. 아니면 뭐 확실히 길게 하다 10분 동안 측정을 해요. 10분 동안 측정을 하면 진동수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평균 내면 되잖아. 수만이 많이 진동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 내면 돼서 이제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작아요. 진동수는 거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10분 중에 어느 순간에 에너지라는 거죠. 1분일 때 에너지일 수도 있고, 5분일 때 에너지일 수도 있고, 7분 30초일 때 에너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잰 이 에너지 값이 어느 순간에 측정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0.1초 만에 진동수를 측정했다. 그러면 0에서 0.1초 사이니까 그 어느 순간의 에너지인지는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좀 작아요.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진동수를 빨리 측정해서 평균을 내야 되니까 진동수 값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과 에너지 사이의 불확정성을 정성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과정인데요. 그 에너지를 측정한다는 것은 진동수를 측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특정 시간 동안에. 그러면 t라는 시간 동안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수를 측정을 할 건데, 두 번 진동할 때까지의 진동수를 측정할 거예요. 두 번 진동할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정확하게 측정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마루가 두 번 지나갈 때 시간이 측정이 딱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시간의 범위를 딱 정확하게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거보다 약간 짧은 시간 안에 측정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약간 긴 시간 안에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보다 짧은 시간 안에 측정을 했으면 마루가 한 개 지나가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긴 시간 동안에 지나간 마루의 개수를 측정하면 마루가 3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 동안에 마루가 지나간 개수를 측정하면 진동수를 알 수 있는데, 마루가 2번 지나갈 때 진동수를 측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보다 한 개 작게 지나갈 수도 있고 한 개 많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면, 그러니까 n번 진동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면 딱 n번이 지나갈 때도 있지만 n 플러스 1번이 지나갈 때도 있고 n 마이너스 1번이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델타 t 동안에 진동수를 측정하면 실제로는 n 플러스 마이너스 1 나누기 델타 t라는 이제 진동수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 n 나누기 델타 t가 원래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정확한 진동수예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t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원래 진동수고요. 근데 요만큼은 이제 진동수의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확정한 값. 그러니까 요게 델타 F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럼 요식만 따로 적어볼게요. 요식만 따로 적어보면 결국에 델타 T분의 1이,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델타 T 동안 그 빛의 마루가 몇 개 지나갔는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진동수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한 진동수 값이고요. 이게 원래 정확한 진동수 값이고, 이게 진동수의 불확정한 값이에요. 불확정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델타 t 동안 측정했을 때. 그럼 이 델타 t분의 1이 이제 델타 f라고 볼 수 있어요. 델타 f. 그럼 요 식을 잘 보면, 요 식에다 이제 뭐를 집어넣어 주냐면,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hf잖아요. hf인데 여기에 이제 양변의 이게 변화량을 따져보면 에너지의 불확실성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의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확정성. 그럼 요 식에서 요 델타 F 대신에 H분의 델타 E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죠. 델타 T분의 1은 H분의 델타 E가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델타 E 곱하기 델타 T는 H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도 해요.
에너지와 이제 그 에너지를 측정한 시간 사이의 불확정성을 이렇게 유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안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게 수식적으로 유도해 보는 거는 잘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 과정이긴 하지만 또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 선의 선폭이에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선을 관찰해 보면 선이 가느다란 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두께가 있는 선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이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에너지 준위가 이런 그래프를 가지죠. 근데 수소 원자 보호의 수소 원자 이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자가 이렇게 전위를 하게 되면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제 바닥 n 이퀄 2인 상태에서 n 이퀄 1로 전위하게 되면 딱 E2 빼기 E1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만 방출해야 되잖아. 그럼 선이 딱 가늘게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두께가 있는 게 나오는 이유가 전자가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양자 도약할 때 얘기했죠. 들뜬 상태에서 전자가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어떤 순간 내려가는데 그게 불확실하다 그랬잖아요. 언제 내려올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머무는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있어요. 얘가 완전히 머무르는 시간이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이 있습니다. 불확정성 값이. 그러니까 요 에너지도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그 둘의 곱이 플랑크 상수로 매우 작긴 하지만 그래도 요 에너지 준위도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보면 얘가 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약간 클 수도 있고 약간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전이한 녀석도 있고 이렇게 전이한 녀석도 있고 이렇게 전이한 녀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선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께를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로 계산해 보면 일치하겠죠.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가 뜬금없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 현상도 설명이 되는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그럼 이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출발하는 이 새로운 양자역학하고 고전역학의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 큰 차이점 이거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원칙적으로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 모두를 동시에 어떠한 정확도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순간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면 물체의 경로, 즉 과거, 현재, 미래도 역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게 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출발부터 안 됩니다. 측정부터가 두 개를 동시에 아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의 나중 위치도 확률만 알 수 있을 뿐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되게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위치란 무엇이냐? 일단 그 뉴턴이 역학을 얘기할 때는 위치는 뭐 그냥 되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논하지 않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위치를 논하게 됩니다. 그 위치를 다루는 게 역학이잖아요. 물체의 위치의 변화가 운동이고요. 주로 이제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거는 전자와 광자입니다. 전자와 광자의 위치를 다루는 게 양자역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위치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는 되게 멋있던데요.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 위치를 가진 전자를 만들고 운동량의 측정이 운동량을 가진 전자를 만듭니다. 그전에는 위치를 가진 전자와 운동량을 가진 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위치나 분명한 운동량을 가진 전자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그것을 측정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측정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측정과 측정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측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측정하고 또 좀 이따가 측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연속적인 측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불연속적인 두 측정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측정하지 않는 동안이죠. 결과적으로는. 하이젠베르크는 연속적인 두 측정. 이때 연속적이라는 거는 그 연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달아 하는 이 의미입니다. 연달아 하는 두 측정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되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진짜 알 수 없잖아요. 측정 안 했는데. 맞잖아. 맞는 말인데 이상하죠. 물론 두 측정 사이에도 어디엔가는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 어떤 경로인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전자가 일종의 경로나 궤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 안 해도 전자는 이제 어떤 물리량들을 가지고 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자기도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유혹에 상관없이 공간에서 연속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경로라는 전자의 궤적에 대한 인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구름상자, 안개상자라고도 하죠. 에서 관찰된 전자의 궤적은 경로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점을 다 지나간 이제 연속적인 경로로 보이지만, 그러면 매 순간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점에서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사실 지나간 흔적에 남겨진 일련의 물방울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시적으로 보면 결국에 불연속적인 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1927년 3월 22일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불확정성 원리를 하이젠베르크가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보어의 지적을 좀 받아들여서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여기 날짜까지 적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가 발표된 날이기도 한데 제가 태어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불확정성이 태어난 날 나도 태어났다. 농담이고 그래서 한번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자랑스러워서 날짜까지 한번 물론 되게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어의 지적은 이런 거였어요. 하이젠베르크가 오직 입자와 불연속만을 근거로 하는 접근 방법을 선택했던 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어는 이런 게 사실 물리학자의 느낌인데요. 보어는 그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 이게 뭔가 본질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확정성 원리에도 그 파동과 물질의 이중성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포함이 돼야지 될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어떤 점이 이제 유리하냐면은 전자를 파동 묶음으로 보면은 불확정성 원리가 깔끔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똑같은 내용을 막 여러 방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자를 파동 묶음으로 봤을 때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함돼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보호의 조언을 얻어서. 이 파동 묶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요건 광학을 배우게 되면 열심히 계산해 보게 될 텐데 여러 파장을 가진 파동들을요 이게 합쳐요. 수학적으로 합치면 이러한 파동 묶음이 됩니다. 좀 신기한 결과가 되는데 오늘 파동 묶음이 돼요. 그럼 얘를 다양한 파장을 묶을수록 파동 묶음의 요 폭이 좁아집니다. 좁아지거든요. 근데 전자를 이렇게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웨이브 패킷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슈레딩거의 아이디어하고 좀 뭔가 좀 관련이 있긴 한데요. 슈레딩거도 전자를 그 파동 묶음으로 봤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만약에 그냥 파장이 딱 하나인 빛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전자를 생각해 보는 거야. 전자. 지금 전자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전자 아니면 광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를 파동으로 보고 전자의 파장이 딱 하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때는 파장이 아주 명확하죠. 이제는 파장이 딱 하나잖아요. 여러 개의 파장이 섞인 게 아니잖아. 파장이 명확합니다. 굉장히. 근데 전자의 운동량은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파장이 명확하다는 것은 전자의 운동량 또한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파장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 전자의 운동량은 탁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량은 불확실성이 0이에요. 거의 0인데 문제는 뭐냐면 x는 전혀 모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파동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무한히 넓은 공간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치의 불확정성은 무한대인 상태예요. 이게 극단적인 경우죠.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0이고 위치의 불확정성은 무한대니까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는 이제 여러 개의 파장이 섞인 거고요. 얘는 더 다양한 종류의 파장이 섞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아래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불명확해지죠. 왜냐면 여러 파장이 섞이니까 딱히 파장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장이 불명확하다라는 것은 운동량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치는 점점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모양을 봐도 얘는 대략 그래도 한 여기서 여기에 어딘가에 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얘는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엔가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딱 봐도 파장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파장은 모르고 운동량은 잘 모르는데 위치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파동 묶음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얘는 왜 떨어졌지? 전자를 파동 묶음으로만 본다면 불확정성 원리를 이렇게 뭔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의 이제 조언을 얻었더니 전자의 파동 모형에서 불확정성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1927년 3월 22일, 3월 22일, 3월 22일 물리학 잡지에 양자 이론적 운동론과 역학의 인지 내용에 대하여라서 이제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되고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어째 보면 거의 비슷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보어의 상보성 원리예요. 보어는 자신이 이게 만든 이 상보성 원리를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어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보면 여기 라틴어로 써 있는 이 문장의 뜻이 이거래요. 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약간 상보성을 나타내는 문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태극 무늬가 있죠. 이게 또 상보성을 나타내는 어떤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럼 이 상보성은 뭐냐? 근데 저도 상보성이란 말이 자체가 단어가 어려워서 일단 사전을 먼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 그러니까 국어사전은 이래요.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성질을 상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어의 상보성 원리는 무엇이냐?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관찰자는 주어진 순간에 입자와 파동 둘 중 하나만 볼 수 있다. 어떤 실험에서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 과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얻은 증거는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로 보는 그 서로 다른 조건이죠. 하나의 그림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상보적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하이젠베르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보어도 같이 얘기한 건데요. 양자에 대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래서 수학적 형식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자연은 어떨 때는 파동이고 어떨 때는 입자인 게 그냥 진실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거를 나타내는 언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파동이고 어떨 때는 입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뭔가 불완전하다는 거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수학은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최종적으로는. 그게 뭐 하이젠베르크의 주장입니다. 그 부분과 전체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언어가 이제 오히려 그 과학 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요. 언어의 어찌 보면 불완전성 때문에 그 언어 자체도 보면은 어떤 나라에는 있고 어떤 나라에는 없고 이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연에는 있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에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언어로서 과학 이론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보어가 불확정성이 자신이 간과했던 파동 입자 이중성의 결과라는 핵심적인 사실을 지적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보어의 조언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둘이 뭐 싸우기도 하고, 사실 뭐 싸우는 게 감정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논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슈레딩거 이론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슈레딩거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전자가 파동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겠지. 그래서 보어가 이제 이중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자로만 봐도 된다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 이걸 받아들인 다음에 어찌 보면 좀 더 완전한 의미의 불확정성 원리가 1927년 3월 22일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에 의해서 그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으로 구성된 양자역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이름 자체는 1955년 하이젠베르크가 이름을 지은 거고, 이때 당시에는 뭐 이런 이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1927년 9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그 이탈리아 코모 국제물리학 총회라는 게 열렸어요. 이때 배터리를 발명했던 이탈리아 물리학자 볼타 사망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때 그 코펜하겐 해석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코펜하겐 해석의 대표 주자가 보어,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보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이쪽인데, 공교롭게도 이날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는 이 행사에 빠집니다. 일부러 빠진 건 아니고, 아인슈타인은 그 약간 파시즘 이런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탈리아에 들어가는 걸 꺼려했어요.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도 있었겠죠. 유태인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 중이었어요. 그 베를린으로 이사하고 있어요. 그 막스 플랑크의 이제 후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삿 날이라고 못 갔어. 그 사이에 이제 발표를 해버렸네.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전자의 정확한 초기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 여기 이제 기본 출발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미래의 위치와 속도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자적 과정에 대한 미시세계죠. 한 번의 관찰이나 측정의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번은 불가능해요.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하지만 여러 번 했을 때는 이제 가능합니다.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주어진 결과가 얻어질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수없이 많이 시행을 하면은 그 전자가 어디에 나중에 위치할 것인지를 확률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측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한 확률과 정확히 일치하게 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확률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근데 한 번 시행했을 때는 정확히 어디 있는지 예측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확률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인과성이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100% 알 수 있었거든요. F = MA로. 전자의 위치를 100% 알 수 있었는데, 고전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게 다 확률은 아니에요. 그 확률 자체는 또 인과론을 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째 보면은 어느 정도 양자역학이 이제 틀이 잡히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때 이제 양자역학이 거의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이걸 응용할 일만 남았다 이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인데, 이때 요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공격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3단원, 대단원 3단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큰 단원이 바뀌게 됩니다. 대단원 3단원, 실제에 대한 거인들의 격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